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이 시작됐지만 의사협회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시 일정을 연기하면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은 고민이었다며 법령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50대 남성이 출근하는 직장 동료를 대나무로 만든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로 인한 범행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4가구 중 3가구가 8월 전기료를 지난해보다 평균 17,000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만 원 이상 급등한 고지서를 받게 될 가구도 38만 호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는 의과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신입생 선발이 본격화했다는 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이제 낙장불입이 됐다는 의미죠. 하지만 의료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백지화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현재 의대생들의 학부모들까지도 아이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전공에 이어 의대생들까지 꿈쩍 안고 있는 거죠. 하지만 추석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제는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무리한 요구를 거둬야 할 때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67%를 뽑는 의과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선발 인원은 3,118명으로 지난해 전체 의대 신입생보다 많습니다. 학원가에서는 극심한 의정 갈등 상황이 반영돼 역대급 지원자가 몰릴 걸로 예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2025학년도가 의대에 들어가기에는 가장 쉬운 해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자가 조금 더 적극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되풀이하며 비판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증원을 취소하라며 목청을 높였고 각 대학 의대 비대위도 의료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날을 세웠습니다. 의대생 학부모 측도 강경한 반응입니다. 수시가 진행이 되건 말건 상관 안 하거든요. 의대생들은 절대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몰고 오면은 애들은 이미 무기력해져 있어요. 교육부는 수시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며 일정이 연기되면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 요지부동에 일각에서는 환자 보호를 위해 양보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거를 원점 돌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안 될 거를 자꾸 그렇게 고집하면 도대체 피해는 결국은 젊은 의사들과 환자들이 지는 거예요. 수험생도 환자도 불안한 추석이 되지 않도록 대치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대표들은 사직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되레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은식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전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의혹 수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겁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초헌법적인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법을 세워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단사직이 개인 선택이라고 보시는데 그 입장을 동의하실까요?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 역시 집단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자신은 밤낮으로 일하던 대한민국의 한 청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짓밟는 일방적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찰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부 수사는 마무리됐다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면택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의협 간부 6명이 여전히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경찰은 김유영 삼성 서울병원 전공의 대표와 김태근 가톨릭 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도 조만간 소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죠. 추석 연휴 때 아프지 말기.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응급실 부역 명단이라는 건데 명절에도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며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전공의 대표들은 사직은 개인 선택이라고 했었죠. 이런 분위기라면 개인 선택이 과연 맞는 걸까요? 박유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글입니다. 추석 때 근무하는 군의관과 공보의, 전공의와 수업을 듣는 의대생 정보, 그리고 현직 의사들의 지저분한 평판을 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응급실 부역이란 항목에는 병원별 응급실 근무자 숫자와 일부 명단을 올렸는데 군의관으로 보이는 이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으면 교통시간을 작성자는 근무 중인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면허 번호와 전화번호는 물론 가족 정보까지 공개하며 악의적인 내용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에서 빠지려면 지금이라도 사직한 뒤 인증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 블랙리스트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미 일부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된다. 한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이 추가로 파견됩니다. 앞서 배치된 군의관 15명은 응급실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를 요청했는데 이들은 일단 근무지를 바꿔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면담을 해보니까 본인들이 난색을 표했고 응급실 일하는 거를 수리를 못했고 그러면 그럼 복귀하시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다만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이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는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며 순차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의료계의 주장을 바라보는 시민사회 반응은 냉담합니다. 경실련은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죠. 이런 여론이 의료계와 다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야당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오늘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입장입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종적으로 증원이 확정되고 입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유체이탈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렇게 환자를 위한다면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자단체도 이런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식도암 환우이기도 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회장도 최근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달 전 새벽에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는 장마비 증세가 나타나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응급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정도에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그 응급실이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집에서 그 복통을 참고 견디고 있다가 응급실 파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환자단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던 야당도 이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이 같은 여론이 극한 대립 구도 사이에 향후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병원들이 추석 연휴에는 24시간 진료를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숨을 돌린 건 맞지만 그래도 환자가 몰리면 답이 없죠.
따라서 경증, 중증에 따른 분산 배치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환자 자신은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니 누군가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구분을 해줘야 하거든요.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일부터 야간에 응급실 운영을 멈췄습니다. 전문의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추석 연휴에는 당직을 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방침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24시간 운영을 하고 이대 목동병원도 응급실을 제한해서 운영하는 날을 연휴 다음 날로 옮겼습니다. 응급학과 교수님들 3분이서 당직 짜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병원하고 협의해서 추석 때는 24시간 여는 걸로. 연휴에 야간 응급실 중단을 검토 중인 여의도 성모병원도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환자가 몰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평소에 2배에 가까운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동네 병원을 찾을 환자도 추석엔 응급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대란을 막을 관건은 경증 환자를 동네 병원으로 분산하는 건데 정부는 당직병원이 지난 설 연휴에 2배가 넘는 7,900여 곳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내내 근무하시는 건가요? 네, 내내 근무합니다. 저희 6시까지 근무하니까요. 다만 환자가 경중증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이 주제가 올라가는 게 야당엔 이로우니까요.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김 여사 관련 이슈를 끄집어내며 집중 공세를 폈고 총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 여사 특검법도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물론 한간에 떠도는 소문도 끄집어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불렀어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도 반납하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 그런 수사 해본 적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자일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속도를 냈습니다. 여당의 표결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물론 최근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국민에게 상처를 또 실험을 준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갖고 대통령실은 지난 법안보다 논란 조항이 더 많아지며 악화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재상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추석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에 나설지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참 예상과 달리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 기소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수심위도 열린다고 합니다. 현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뉴스 추적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온 뒤 첫 출근길.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행위 자체는 부적절한 처신일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반면 수심위가 요식 행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점 없었는지 짚어보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상당한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총장은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공직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열기로 결정되면서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의 최종 처분에 있어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원석 총장 발언의 의미, 법조팀 선한비 팀장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원석 총장, 오늘 상당히 길게 답을 했습니다. 예, 이 총장 오늘 질문 6개를 받았는데요. 모두 다 피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답을 했습니다. 수사 자체도 민감했던 데다가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던 만큼 그동안의 과정과 논란을 정리하는 발언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부분이 오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그 의도가 뭘까요? 수심위의 결론이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총장의 대답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발언이었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라는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총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 발언까지 언급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김 여사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했다라고 마지막까지 지적을 한 모양새가 되면서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발언이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공직자 배우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예, 현재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원수 총장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를 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러니까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적할 거면 법 규정부터 제대로 만들어라라는 지적을 정치권을 향해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명품백을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심이 이게 열립니다. 예상 외예요. 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이 열릴지에 대해서 서초동에 있는 많은 법조기자들 잘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상한 기자들이 많지 않았던 건데요. 그런데 오늘 최 목사에 대한 수심이 열기로 전격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6일 열렸던 수심위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수심이었죠. 반면에 곧 열리게 될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최 목사가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넸다고 하는 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기소할지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명품백 수수자에 대해서 불기소 결론이 난 상황에서 공여자에 대해 기소가 필요한지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받은 게 문제가 안 된다는데 준 게 문제가 됐냐를 또 따져본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수심위 결론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결론에도 영향을 줄까요? 예, 김 여사에 대한 처분에 막판 변수가 됐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 목사에 대해서 수심위 결론이 기소로 나올 경우, 불기소로 나올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할 텐데요. 네. 최 목사에 대해서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서 기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수사팀 고민이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수심위의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고요. 일단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조팀장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규탄 메시지를 내놨죠. 민주당이 오늘 이런 검찰 수사에 대응한다면 친문과 친명계가 주축이 된 공식 기구를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은 문명 방탄 동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이겁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친명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친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습니다.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불공정 수사 관행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건 제2의 논두렁식의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출처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려대면서 망신 주기, 모욕 주기. 국민의힘은 야당의 움직임을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과 사실상의 방탄동맹을 맺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도 즉각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공동전선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신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신 씨는 80여 차례 쏟아진 검찰 측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맞섰고 신문은 그래서 1시간 만에 종료돼 버렸습니다. 증인 신문이라는 건 조사를 거부한 인물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이 자리에서도 증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수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신 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지원을 신청한 신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신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언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혔고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행정관으로서의 업무,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 80여 차례에 걸쳐 질문했지만 신 씨는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대답 없는 질문이 이어지자 결국 재판장은 증인의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며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아무 소득 없이 증인 신문을 마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출근길,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피습을 당해 숨졌습니다. 범인은 직장 동료. 대나무로 만든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범행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기다란 대나무를 들고 아파트에 들어섭니다. 다른 주민이 따라오자 계단으로 잠시 몸을 피했다가 다시 겉옷을 벗고 모자를 쓴 채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잠시 후 아파트 16층에서 피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는 남성. 몸싸움이 벌어졌던 16층에서 50대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발견됩니다. 대나무에 흉기를 매달아 현관문을 열자마자 찌르고 몸싸움 끝에 다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 막 터졌어요. 주위에는 그냥 피가 좀 있고 그 상황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가면 전화를 했거든요. 인용입니다. 경찰은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한 50대 피의자를 3시간 만에 한 주차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들은 계단과 단자함에서 차례대로 발견됐습니다. 평소 친했고 가까웠던 사이였지만 직장 업무를 하다 둘 사이가 나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업무적으로 서로 불만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깊었는 모양이에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하고 50대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런 것도 자신의 전공을 잘 살린 거라고 봐야 할까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남성이 성매매 업소를 돌아다니며 직접 그 모습을 촬영하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다가 체포됐습니다. 5년 동안 영상물을 2,000개나 만들었는데 이미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는 검은 부엉이 또는 작가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체포한 30대 남성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 방송국을 차리고도 남을 전문가용 촬영 장비가 가득하고 컴퓨터엔 남성이 만든 영상이 빼곡히 정리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남성은 성매매 업소에서 실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면 업주들에게 건당 10만 원에서 40만 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9년부터 수도권 성매매 업소 수백 곳에서 2,000개에 가까운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남성은 현재 렌즈 개발 업체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식정보 사이트에 등재되기도 한 그는 작가라고 불릴 정도로 성매매 업주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영상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유저와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상을 경찰은 광고 대행업자와 성매매 업주, 성매매 여성 등 19명을 추가 입건하고 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 이익 12억 5천만 원은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범인을 잡았는데 그래서 8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 범인이 도주해버렸습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피살 사건, 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던 그 사건의 주범 얘기입니다. 필리핀에선 형이 선고돼도 형 집행 전까지 가둬놓지 않는데 그럼에도 감시가 소홀했던 탓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 앙헬레스 집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의 범인은 현지 경찰들이었습니다.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compatriot. We are very sorry that it had to happe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오랜 재판 끝에 지난 6월 필리핀 항소심 법원은 주범인 경찰 간부 둠라오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된 건데 최근 둠라오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지난 7월 형 집행을 위해 둠라오의 주거지 등을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 내 실세이자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해온 만큼 도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필리핀 사법 당국과 한국 대사관은 별다른 조치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고 지인들이 그런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영사한테 긴급 체포하라고 했었는데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측은 둠라오는 출국 정지 상태라며 대사관에서 체포영장을 빨리 발부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엔 허웅이 무고 혐의로 전 연인을 맞고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과 전 연인 A씨의 고소전은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허씨 측은 2021년 5월부터 A씨가 허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했다며 허씨를 중간간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다 라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달 초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허 씨의 중간간 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허 씨가 이번엔 무고 혐의로 A 씨를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 씨 측은 고소장에서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한거불능 상태로 가늠한 사실이 없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허 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상 앞서는 듯했던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섭게 돌아오고 있는데 모레로 예정된 첫 TV 토론이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율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로 해리스 부통령을 1%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른바 해리스 부통령의 전당대회 허니문 효과가 끝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숨은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28%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답해 아직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의구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TV 토론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호텔에 닷새째 체류하며 트럼프 대역까지 세워 모의 토론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Are you ready, Madam Vice President? Ready. 반면 대선 토론 경험이 많은 트럼프 후보는 셰일가스 문제와 불법 이민 등 민감한 정책으로 해리스를 공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승패를 좌우할 미국의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는 여전히 두 후보가 1% 내외의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TV 토론에서는 격전지 지역들의 주요 정책과 쟁점들이 다뤄지면서 향후 표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머그컵이나 포토카드라고 하면 보통 연예인 굿즈가 생각나시죠? 미국에서 대선 후보들이 이 굿즈를 팔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보집은 사인이 없으면 14만 원 정도,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66만 원 정도, 디지털 포토카드도 우리 돈 13만 원이나 합니다. 돈벌이 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사진과 물건으로 도배된 트럼프 스토어. The mugshot was really hot. And this stuff lasts probably about 2 months. It stays really hot.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머그컵과 키링 등 거의 모든 물건을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발간된 화보집 역시 한 권 가격은 우리 돈 13만 원이고 트럼프의 사인이라도 들어갔으면 66만 원으로 뜁니다. 심지어 디지털 포토카드도 나왔습니다. Each physical trading card has an authentic piece of my suit that I wore for the presidential debate, and people are calling it the knockout suit. 한 장에 13만 원 정도로 많이 사면 살수록 트럼프와의 저녁 식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수익금 모두 트럼프 개인에게 돌아가는데 선거를 이렇게 개인 수익에 이용한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해리스도 티셔츠와 캔쿨러 등 굿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신 선거자금 모집을 위한 공식 사이트에서 판다는 점이 다릅니다.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판에 트럼프 캠프 측은 대통령 급여를 기부하고 재임 기간 중 자산이 줄어든 최초의 대통령이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서안지구와 요르단 접경지대에서 요르단인 남성이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을 사살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안에서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미국인 여성 1명이 숨졌고요. 가자에 이어 서안지구에서도 총성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간인 희생만 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검문소 앞에 세워져 있는 트럭 옆에서 한 남성이 권총을 발사합니다. 곧 제 앞당에 바닥에 누워있는 남성 머리에 누군가 총구를 겨누고 사살합니다.
머리에 손을 올린 사람들이 단체로 어디론가 연행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현지 시각 8일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서안과 요르단 접경지에서 요르단인 남성이 총을 쏴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نزل المنفذ وأدى العملية طبعا الحمد لله احنا ما وصلناش للمسافرين كانوا بدهم ينزلوا بعض الشباب وتعاون الشحنات نزلوهم نصهم بطحوهم تعاون الشحنات اما احنا ببساطة ظلينا مصفوفين وما عرفنا شو نعمل بهذا الضرب. 용의자는 39세 마헤르 알자즈로 요르단 본토에서 트럭을 몰고 와 범행한 뒤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 찬사를 보냈고 요르단 본토에서는 총격범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1994년 평화조약 체결 이후 이스라엘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요르단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권 공통의 분노가 표출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אנחנו מוקפים באידיאולוגיה רצחנית שמובלת על ידי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지난 6일 서안지구에서는 튀르키예 출신 미국인 여성 한 명이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말부터 테러 기반 파괴를 명목으로 서안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시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초가을인데도 오늘 낮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0도가 넘을 정도로 더웠죠. 계속되는 역대급 폭염으로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나날이 됐지만 이러다 보니 전기요금이 또 걱정입니다. 조사 결과 10집 중 8분 작년보다 평균 17,000원을 더 내야 하고 5만 원 이상 더 나오는 가구도 1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혁훈 기자입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9월 중순이 다가와도 꺾이지 않는 폭염에 냉방기기를 켜지만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유독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더 많이 나올까 봐 많이 걱정되죠. 우려는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1922만 가구의 지난 8월분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17,0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76%, 10집 중 8집 꼴입니다. 5만 원 이상 큰 폭으로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될 가구도 113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8월에만 최대 전력 수요를 5차례나 갈아치운 폭염과 2022년 이후 6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 사용량이 늘수록 급격히 불어나는 누진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입니다. 한전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소비에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전의 심각한 누적 적자를 감안해 연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주택 갈아타기까지 막으면 어떡합니까? 오늘부터 시중은행에서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자고 나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기도 벅차다 하는 불만도 큰데 막힌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영업점과 콜센터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대출을 지금 받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대단지 그러면 아파트들 이런 데는 미리미리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내일부터는 신한은행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전세대출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혼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인정했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주담대가 막히면서 신용대출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불과 5일 만에 4,759억 원 증가했습니다. 8월 한 달 증가액의 절반을 닷새 만에 넘어선 셈입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현재 연소득의 150%까지 허용하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수요자만 대출을 해줘라 이러는데 실수요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실수요자를 판별해내기도 불가능하거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일 은행장을 소집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두 분 사실 인연이 꽤나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박 의원은 비서실장이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수석으로 일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둘의 막역한 사이가 오늘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도 엿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두 사람의 인연이 또 저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네. 김대중 정부 시절을 두고도 만난 그 공방이 또 벌어졌죠. 네, 맞습니다. 박 의원은 IMF 외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스크린 쿼터제를 소신 있게 반대했던 그 한 총리가 지금은 변했다고 다그쳤습니다.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그것이 변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네, 또 총리 공관에 한번 초대하라고 하면서 절친 호흡을 다시 한번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의 케미에 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적당히 하라, 무슨 만담하러 왔냐며 항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시작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대정부 질문이 거듭될수록 분위기는 다소 험악해졌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민생 문제를 질의하는 와중이었는데요. 한 총리가 통계를 두고 다른 해석을 보이자 서 의원과 한 총리가 서로 격하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몇 가지 찍었어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이 네, 결국 우원식 의장이 중재에 나섰는데요. 의장의 중재가 무색할 정도로 곧바로 몇 분 뒤에 야당 의원들이 박성재 법무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고성이 재차 이어졌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나온 게 지금 외계인 같은데 누가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외계인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한 말인데요. 네. 며칠 전 개원식에서 한동훈 대표를 직접 보니 얼굴과 표정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많이 꾸미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뭐랄까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좀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의 좀 징그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한 대표의 키를 두고도 말이 나왔는데 이번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0cm로 알려진 한 대표의 키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좀 되네요. 그런데 아무리 대립각을 세우는 적이라고 할지라도 외모 평가는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모를 품평하고 또 이 비하하는 듯한 발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 핵심 정치인이 품위를 찾아볼 수 없는 언사를 했다며 최소한 예의조차 못 갖춘 저열한 민낯이라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맞아 고위급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또 보이지 않았죠.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탓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뼈 있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북한 고위급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에 들어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간부들은 김정은 스승 현철회 묘소에 직접 헌화했습니다. 2012년과 2018년, 2021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하루 앞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청년 야회가 열려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의 축전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이후 9개월 만인데 다소 불편한 메시지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대러 접근에 따른 신기 불편을 우회적으로 암시한과 동시에 알아서 잘해라, 다소 빼있는 대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 먼저 축전을 보내 양국 간의 관계를 계획적으로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명절로 꼽히는 구구절, 정치부 외교안보팀 권영분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기자, 우선 구구절이 어떤 날인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현대사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총선거를 거쳐서 1948년 8월 15일 이 정부를 수립 선포했잖아요. 네. 곧이어 북한 역시 김일성 중심으로 9월 9일 자체 정부를 출범시켰는데요. 구구절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이 수립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기념일 같은 건데 얼마나 중요한 명절입니까? 네, 우상화를 중시하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뭘까요? 뭐 태양절, 광명절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김정일 생일인 광명절입니다. 구구절은 이 명절과 함께 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7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2013년, 2018년, 2021년 그리고 지난해엔 북한이 중요시하는 열병식까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군 당국에 오늘 좀 물어보니까 열병식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설명할 만한 내용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네. 북한은 5년 주기로 돌아오는 해인 정주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올해는 76주년으로 정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열병식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예, 축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노동신문에 축전 온 게 실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노동신문에 각국 정상이 보낸 축전을 몰아서 실었는데요. 여기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트남, 라오스, 쿠바 주석이 보낸 축전들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푸틴 대통령 축전이 시진핑 주석 축전보다 앞단에 배치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배치한 속내가 있겠죠? 네, 의도가 있겠죠. 그동안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최우선 순위는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가 여러 번 축전을 보낸 것과 달리 올해 중국이 보낸 축전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뒤바뀐 축전 위치는 북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러 관계가 이제 급속히 밀착하는 반면 북중 관계는 냉각하고 있거든요. 축전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황인 수용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감금과 폭행, 강제 노역 등이 이루어진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이 3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수용시설 4곳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수용자 13명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A씨는 10살이던 1983년 여름 따로 살던 어머니를 찾아 혼자 부산역에 왔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습니다. 우니까 왜 우냐고 똑바로 서 이러더니 양쪽 어깨를 딱 이리 잡더니 갑자기 명치를 차는 거예요. 이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 죽는 거구나. 4년 동안 퇴소와 재수용을 반복하던 A씨는 서울시립 갱생원으로 옮겨졌지만 지옥 같은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충격으로 다가왔죠. 왜냐면 거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갖다가 그냥 한마디로 동물 취급?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구나. 기술훈련 명목으로 목공소에서 일하던 A씨는 매일 폭행을 당하며 일하다가 1년 뒤에야 부모님과 연락이 닿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울과 충남, 대구, 경기에서 불황자 갱생을 내세워 수용자의 인권을 유린한 시설 4곳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수용자들은 매일 무급 노동에 시달렸고 감금과 구타로 숨지기까지 했는데 서울시립갱생원에서는 1980년 수용자 추정 인원 1000명의 25%가 넘는 26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강제로 입양알선기관에 보내지고 시신은 안매장되거나 해부 실습용으로 병원에 건네졌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수용자가 실상을 알리려 했지만 경찰이 되려 수용자를 도로 잡아들였고 일부 시설은 37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이 충남 천성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시설 측의 국회의원과 기자 폭행 사건으로 조사가 좌절되며 진실은 은폐됐습니다. 진화인은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1조 수익을 낸 토트넘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막을 올린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 제25회 세계 지식포럼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글로벌 리더들은 기업과 개인에게 생존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내놨을까요? 우선은 AI와의 공존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5회 세계 지식포럼이 열리는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아시아에서 열리는 지식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몰렸습니다. 첫날 15개 세션 중 눈길을 끈 것은 토트넘 홈스퍼 구단의 인기 비결을 알려주는 세션이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구단의 지난해 수익은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달하며 1년 만에 20% 넘게 상승한 건데 최상위 20개 구단의 평균 상승률을 감안하면 최고 수준입니다. 라이언 노리스 토트넘 구단 최고 수익 책임자는 가파른 성장의 비결로 팬덤을 꼽으며 참석자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Club influence reaching pop and beyond. We want to sit across sporting, creative, and lifestyle culture to really create a brand that people can be proud of. 포럼의 주제 공존을 향한 여정에 맞게 인간과 AI의 공존에 대한 해법으로 인간은 감정과 뉘앙스, 맥락 등을 읽어내는 고유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I want my AI to do my laundry and dishes so I can do art and writing, not AI to do my art and writing so I can do my laundry and dishes. 또 다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시장으로 여성 건강 분야를 꼽으며 앞으로 1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전망을 비롯해 AI, 반도체 등 혁신 기술과 관련한 세션이 이어집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스포츠뉴스입니다. 천만 관중을 바라보는 프로야구가 미래 야구팬 확보를 위한 특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도 주목한 이 삐끼삐끼 춤까지 현장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하네요. 신영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을 갖춘 기아팬 어린이들이 화제의 춤 삐끼삐끼 군무를 선보이자 푸른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이 삼성 라이온즈의 응원가 엘도라도를 목청껏 부르며 맞받아칩니다. KBO가 어린이 야구 팬을 위해 구단별 10가족씩 초청해 티볼 캠프를 열었는데 각 구단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프로를 방불케 하는 유격 수비를 선보이고 간만의 실력 발휘에 나선 아빠가 홈런을 치곤 환호를 받기까지 어른아이 구별 없이 그라운드에 모여 치고 달리다 보니 웃음만발,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이 더 신났습니다. 재밌고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좀 속상했어요. 딸이랑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은 못했었고요. 아직은 야구장에서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프로는 조금 더 야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리그에선 꼴찌지만 티볼 캠프에선 우승이란 반전 결과를 낸 키움 팬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9개 구단 팬이 박수를 보내기까지. 야구를 한층 더 즐기게 된 가족들에게 이미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니폼까지 입으니까 다른 팀이랑 실제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막 지더라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희 반 선생님이 팁을 배팅 그거 깔기 귀찮다고 안 하시거든요. 동혁쌤 저 보면 제발 팁을 좀 많이 해주세요. 미래의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한 한국 프로야구가 천만 관중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9월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여름 내내 이어진 무더위가 가을까지 길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34도까지 치솟겠고 체감온도는 35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이 고온 현상은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차츰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밤사이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가 34도, 광주 35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글피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